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5일 목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증시 3대 지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발표됐던 이 졸츠 구인 보고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복도 현재 미국의 경기가 좀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메타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기타 반도체주들인 AMD나 퀄컴 등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대내외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가운데 오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갭을 메우려는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43% 오른 2,591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이 흘러갈수록 좀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천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9시 5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1조 원가량 매도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컸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하반기 수요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5%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1.4%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 증시 진정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0.5% 하락하면서 728포인트 지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4거래 연속으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 켠 가운데 HLB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등락이 좀 심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0.46% 상승하면서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엔캠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필급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랩 상한가 향하고 있고요. 또 ICTK도 22% 급등, 센즈랩도 1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 간의 이 트렌드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간의 이 합병이라든지 또 주식 교환을 이용을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유난히 요즘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선으로도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죠. 바로 LS입니다. 이 LS전선의 자회사인 가온전선이 또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자회사인 가온전선이 LS전선을 상대로 79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공시했습니다. LS전선은 또 다른 자회사인 GMP 보통주 100%를 가온전선에 현물 출자할 계획인데요. 그 대가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가온전선의 신주 약 250만 주를 증자하여 취득하는 겁니다. 이번 GMP 인수의 목적으로는 케이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시너지 강화라고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요즘은 좀 기업 간의 병합이라든지 좀 합병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온전선과 GMP 이번 인수로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온전선은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전선의 자회사인데요. 초고압 케이블로 북미나 유럽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LS전선과는 달리 이 가온전선은 주로 중저압 케이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선 사업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배전용 중저압 케이블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1조 4,896억 원으로 국내 3위의 종합전선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어 GMP는 지난해 매출액이 4천억 원가량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배전 케이블과 자동차 선박용 전선 그리고 전선 제조에 필요한 컴파운드 등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가온전선은 중저압 케이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케이블의 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초고압 케이블은 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번 기회에 좀 케이블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초고압 케이블은요, 이 대용량의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매우 높은 전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건데요. 우리가 미국 서버에 있는 이런 OTT 콘텐츠를 한국에서 보거나 또 먼 바다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이 생산한 전기를 좀 육지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초고압 케이블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저압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을 처리를 하고요. 전력 분배와 또 이 지역 전력 공급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지역 배전망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 산업용 및 상업용 건물 내에서 전력을 배분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압 케이블은 주로 가정용이나 또는 소규모 상업시설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의 좀 종류까지 상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공시 내용에서 이 가온전선은 그래도 이렇게 중저 케이블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GMP는 전선 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가온전선이 얻게 되는 그런 이점은 무엇이 될까요? 네, 가온전선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렇게 GMP를 인수함으로써 전선용 소재에서 또 최종 케이블 제품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품질 생산력 향상과 또 생산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은 이번 사업 재편은 LS전선이 LS 마린솔루션의 빌드윈을 편입하는 것과 같이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단계의 사업을 모두 직접 소유하거나 또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 제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업이 맡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생산 과정 전체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중간 비용을 줄여서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또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온전선은 이 GMP의 선박용 전선과 그리고 산업용 특수선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선박용 전선까지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GMP가 컴파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가온전선의 어떤 제품에 활용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가온전선에 따르면은요, 이 GMP의 컴파운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의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컴파운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파운드 기술은 다양한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뜻하는데요. 주로 고분자 재료나 플라스틱, 고무 등을 혼합해서 원하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조합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선 제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온이나 또 습기에 강한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선업계에서 컴파운드는 일반적으로 석유회사에서 생산한 이 기본 레진에 첨가제를 더한 것으로 전선의 절연과 또 피복 과정에 활용되는 원자재를 의미하는데요. 이 컴파운드로 전기적 특성과 내열성, 또 내구성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온전선이 인수한 GMP는 이러한 컴파운드 기술을 이용해서 전선 제조에 필요한 이 고품질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이를 통해 가온전선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MP의 기술까지 같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좀 가온전선의 제품력을 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력 설비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주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증권가 아니면 시장에서는 좀 앞으로의 이 전선 섹터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전력 설비주 그리고 전선주들이 좀 AI의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업체들의 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플랫폼 등 이러한 미국 빅테크들의 업체들의 이러한 설비 투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영향으로 2018년 이후에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미국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는 2,060억, 한화로는 2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에 668억 달러, 한화로는 92조 원이 투입됐던 이후에 최대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2025년에도 두 자릿수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KB증권에서는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에도 전 세계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서 5개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에 필수인 반도체나 전력기기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력기기는 또 전쟁 종료 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비롯한 이런 유럽의 전력 인프라 구축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슈퍼사이클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온전선의 공시와 또 관련한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기업은요, SKC입니다. 어제 SK네트워크스의 물적 분할 소식 전해드리면서 요즘 SK그룹의 리밸런싱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좀 전에도 지금 이렇게 가온전선과 GMP의 인수 소식 전해드리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합병이나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KC에서도 지배 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C가 올해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난립한 이 계열사를 좀 정리를 하고 동박과 유리기판 등 핵심 사업에 좀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SKC 기업은요, 지난번에 이 ICD 기업 소개해드리면서 잠시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 SKC가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서 이 고부가가치 소재 기업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필름과 또 화학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2차 전지 소재인 이 동박과 또 반도체 소재,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화학 등으로 좀 재편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SK 기업이 역시나 지금 리밸런싱 작업에 이렇게 좀 돌입을 하고 있는 만큼 SKC 안에서도 좀 여러 이런 개편 구조가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먼저 좀 자사주 처분했다 이런 공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9월 3일 공시였습니다. 자세한 공시 한번 살펴보면요. SKC가요, 자기 주식 보통주 6만 954주를 28억 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주당 처분가액이 4만 6,100원이었고요. 처분 대상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자였습니다. 이 자사주 처분 이후에 이날 기준으로 SKC가 보유한 자기 주식 보통주 총 수량은요,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397만 8,047주로 총 가액은 2,497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SKC 좀 구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SKC가요, 반도체 소재 자회사인 SK 엔펄스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계와 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SKC가 이 SK 엔펄스 보유 지분 97% 매각을 위해서 세 군데나 네 곳의 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매각 주관사는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핵심 매각 자산은요, 그 반도체에서 공정이 되는 이 소모성 자재인 건데요. CMP 패드와 블랭크 마스크 사업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CMP 패드 부분 사업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물리화학 반응으로 연마를 해서 웨이퍼 표면을 좀 평탄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 SK 엔펄스가 이 천안과 또 안성 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상반기에는 이 사업으로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이 3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4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는요, 이 반도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마스크의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SKC가 SK 엔펄스를 매각하는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재무 건정성이 꼽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소재가 지난해 인수한 ISC를 주축으로 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판단이 지금 나왔는데요. ISC는요, 이 반도체 출하 전에 이 전 성능 검사를 위한 부품, 테스트 소켓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주류 사업을 보니까요, 파인 세라믹스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원료 사업 투자자, 그리고 SK PU코어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수천억 원 규모의 또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좀 확대하는 대신 부채를 줄이고 좀 현금을 확보를 해서 시장 변동성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SKC가 이렇게 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K 엔펄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짚어봤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또 배터리 소재 회사를 자회사로 품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각과 달리 이제 자회사로 품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SKC가 이 배터리 소재인 동박 사업을 맡고 있는 손자 회사 SK 넥실리스를 자회사로 품을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적자가 좀 누적되고 있는 사업의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방식인데요. 전방 사업 시장에 대한 회복치가 좀 기대치가 낮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공시에 따르면요, SKC가 오는 10월에 손자 회사 SK 넥실리스가 이 특수 목적 법인인 자회사 SK CFT 홀딩스를 역병합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SK CFT 홀딩스는요, 지난 2019년에 SK 넷플릭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좀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인데요. SK CFT 홀딩스가 이 SK 넥실리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요.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C가 손자 회사인 이 SK 넥실리스를 좀 존속을 하고요. 자회사인 CFT 홀딩스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홀딩스가 없어지고 바로 넥실리스를 품게 되는 단순화되는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이렇게
기업 병합 결정을 왜 했냐 보니까요. 전기차 캐즘에 따른 아무래도 좀 실적 부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SKC가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 적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374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좀 손실을 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이 배터리사들이 전기차 시장 둔화를 이유로 해서 재고 조절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좀 폐지될 수 있는 미국 대선에서 좀 변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SK 넷플릭스가 SKC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서요. SKC의 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좀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SK 넷플릭스가 SK의 모회사인 지주사 SK의 손자 회사가 되면 일부 지분 유동화가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손자 회사는요, 증속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SKC가 SK 넷플릭스 지분을 이제 100% 소유해야 할 의무에서는 좀 벗어나게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SKC 같은 경우에는 또 이 SK 넥실리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회사로 보유하기 위해서 또 인수 과정에서 인수 금액이 필요한데요. 자회사로 품기 위해서 보유 현금은 물론이고요. 자회사인 SK 엠펄스의 유상 감자로 유입된 자금까지 모두 동원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산업은행 등에서 조달한 인수 금융을 모두 털어내기로 좀 결정을 했는데요. SKC는 이 자회사 SK CFT 홀딩스의 이 SK 넥실리스 인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요. 오는 24일까지 7천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눈길이 끄는 부분이 이 SKC의 인수금융 해결 방안인데요. 회사는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유 현금이 5,86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출자하기로 한 이 7천억 원 대비해서 지금 1,100억 원가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난달에 그래도 자회사 SK 엠펄스의 이 유상 감자로 유입된 1,600억 원과 또 보유 현금을 활용을 하면 그래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SKC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SK 엠펄스의 878억 원 규모의 중국의 자산 유동화가 아무래도 이렇게 인수 금융 상환 기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타 현금도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좀 마음을 안심시키는 좀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이러한 수준으로 해서 좀 지배 구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경영 효율화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C의 전망 그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또 SKC가요, 미국 자회사 앱솔리스를 통해서 개발한 반도체 유리기판을요, 미국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그래도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 그리고 세계에서 내년 상반기에 아무래도 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좀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등 경쟁사에 비해서 1년 이상 더 빨리 양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SKC가 좀 예정대로 내년에 상반기 양산에 성공을 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기존의 반도체 기판에 있던 시장을 좀 큰 판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계도 SKC의 흑자 전환을 내년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SKC는 올해 4분기 영업 손실을 끝으로 해서요. 내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 71억 원의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온전선의 공시 요약입니다.
LS전선 자회사인 가온전선이 LS전선을 상대로 79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공시했습니다. LS전선은 또 다른 자회사인 GMP 보통주 100%를 가온전선에 현물 출자할 계획인데요. 그 대가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가온전선의 신주 약 250만 주를 증자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번 GMP 인수의 목적으로는 케이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시너지 강화라고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SKC 공시 요약입니다. SKC는 자기 주식 보통주 6만 954주를 28억 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처분가액은 4만 6,100원입니다. 처분 대상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자입니다. SKC가 반도체 소재 자회사인 SK엠펄스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엠펄스 보유 지분 97% 매각을 위해서 3-4곳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매각 주관사는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SKC가 배터리 소재인 동박 사업을 맡고 있는 손자회사 SK넥실리스를 자회사로 품을 예정입니다. 최근 적자가 누적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꾀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 효율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폴더블용 OLED 출하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 애플은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OLED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시장에서 독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 단에서 수주 공시가 전해져서 이 부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HB 솔루션입니다.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B 솔루션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30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7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 나래 나노텍이 중국 BOE의 그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공시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HB 솔루션의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B 솔루션 어떤 기업일까요? 네, HB 솔루션은요, 이 레진 도포 및 접합, 그리고 검사 설비 제작 기술과 물성 분석 기술 등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의 전공정, 후공정 설비와 또 반도체 측정 검사 장비 및 제조 설비, 그리고 잉크젯 프리팅을 기술을 이용한 이러한 잉크젯 장비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공정 측정 검사기와 도포기 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방출되는 빛이 카메라 홀로 새어나오는 이 빛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다양한 도포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포 기술을 활용한 장비가 바로 ELB 장비인데요. 이 HB 솔루션의 ELB 장비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카메라 홀의 내벽에 차광제를 균일하게 도포를 해서 빛샘 방지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방출된 빛이 카메라 렌즈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카메라의 화질 왜곡 현상을 방지해서 사진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몇 개의 패널만 선별 검사했던 방식에서 모든 패널을 전수조사하면서 이 도포와 경화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아픈 검사를 통해서 검사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동사의 이러한 융복합 기술은요, 공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이에 수반되는 원재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사업인 이 후공정 사업은요,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특화된 이 모듈 공정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공정 사업은 디스플레이 화질과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 장비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초정밀 분석과 또 측정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포 기술, 카메라에서 빛샘 현상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술인 거잖아요. 굉장히 또 저에게도 필요한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HB 솔루션의 디스플레이 도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봤고요. HB 솔루션,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계약했던 공시 내용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지난달 1일에는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최근 매출액의 12.31%에 해당하는 118억 3,445만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앞선 6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최근 매출액의 13.2%에 해당하는 247억 7천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으로 21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이 HB 솔루션의 지난 공급 계약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투자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은요, 노트북 패널 모듈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충남 아산에 있는 8.6세대 IT OLED 라인과 연계된 그런 투자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HB 솔루션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베트남은 가전이나 스마트폰 조립 공장과 함께 또 이 반도체 후공정, 기판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값싼 인건비와 또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요, 삼성 베트남을 이 글로벌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기지로 격상을 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현재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약 224억 달러로 지난해 기준 삼성 베트남의 수출액은 557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폴더블 패널 전용 라인을 베트남에 추가로 투자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HB 솔루션과 또 영우 DSP, 파인텍도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으로 수주를 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에 지금 118억 원이 넘는 정말 통 큰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앞으로도 업황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국내 이 스마트폰의 하이엔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패널 업체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 시리즈 모델 비중은 2022년 60.9%에서 2030년에는 65.3%까지 확대가 됐고요. 또 2024년 비중은 70%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될 이 아이폰 16 프로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아이폰 출하량 기대치는 1억 대를 돌파를 하면서 국내 패널 제조사는 80%에서 85% 수준의 패널을 담당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아이패드 OLED 출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아이패드 OLED 모델 확대와 또 기타 브랜드 하이엔드 태블릿의 OLED 채용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또 AI PC 확대와 또 윈도우 OS 10 지원 종료 및 교체 영향에 따른 출하 성장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라고 지금 보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 PC 시장 회복에 대한 우려가 잔존을 하고 있어서
전망치는 다소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PC 확대와 또 윈도우 OS 지원 종료 및 교체 영향에 따른 출하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AI 또 PC 확대와 또 윈도우 OS 지원까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HB솔루션이 한국 거래소에서 선정한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지금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한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HB솔루션은요, 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24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됐는데요. 거래소는 지난 2009년부터 유망 코스닥 상장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라이징 스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재무 요건 검토와 그리고 최고 경영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또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 등을 기준으로 해서 라이징 스타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HB솔루션을 포함해서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39개사가 올해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요, 2차 전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협동 로봇 등 이렇게 좀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 기업은요, 연 부과금 및 상장 수수료를 1년간 면제받게 되고요. 또 기업 설명회 개최 지원과 기업 분석 보고서 등의 이런 발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HB솔루션의 공시와 또 관련한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라이징 스타 얘기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나 AI 관련된 요즘 또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또 라이징 스타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는 점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클라우드웍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얼마 전에 또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정보 보안 이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딥페이크 방지 영상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한 회사로서 지금 이 클라우드웍스가 함께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클라우드웍스는요, 2017년에 설립된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용 학습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주요 사업인데요. 인공지능과 이 대형 언어 모델 개발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솔루션 전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구축 서비스부터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통합 솔루션, 그리고 맞춤형 LLM 개발 서비스 등 이 기업의 LLM에 대한 도입 전 단계를 아우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군과 서비스군도 살펴보면요. 이 클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해서요. 인공지능 구축 서비스 클라우드웍스와 이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 서비스 클라우드 아카데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과 가공은요. 일반인이 이 데이터 라벨링에 직접 참여를 해서요.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라벨러 수가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데이터 라벨링 부분에서도 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클라우드웍스가요, 이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업인 픽셀과 함께 이 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웍스는 픽셀과 함께 이 컴퓨터 비전 기술로요, 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윤곽선을 좀 정밀하게 인식하고요. 분석하는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요. 이 클라우드웍스의 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솔루션에 좀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이미지의 데이터 요소들을 좀 추출을 가능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생산성과 또 데이터 품질이 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좀 이 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 내년 딥페이크 예산을 좀 12억가량 이렇게 네. 증액한다 이러한 소식도 오늘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이 좀 122억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크라우드웍스가 또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딥페이크 관련 데이터 구축 솔루션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라우드웍스 그러면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겠다 또 이러한 공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클라우드웍스가 이 AI 데이터 수집 및 이 가공업 종속회사 CWJ의 주식 5만 주를 8억 2천만 원에 추가 취득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19.4%고요. 취득 후에는 소유 주식 수가 6만 주, 지분 배율은 이 100%가 되겠습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0월 4일이고요. 이 클라우드웍스가 이번 주식 취득 목적으로 내놓은 걸 보니까요. 일본 법인 증자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와 또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법인 증자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점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크라우드웍스가 또 이 딥페이크 관련 종목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긴 했지만 사업의 이슈로도 이 회사의 사업의 이슈로도 좀 호재로 작용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았고 이 회사 내부의 이슈로도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먼저 오늘의 좀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지난 30일부터 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서 6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AI 테크 기업 클라우드웍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 중심의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좀 출시하면서 더욱더 호평이 이어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덕에 좀 주가가 더 힘을 불어 넣어진 모습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3% 하락세 이어지면서 12,75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주로서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좀 출시가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요.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이 이 AI 기술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웍스의 AI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요.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실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LLM 서비스 개발 등 이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을 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교육 참여자는요.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이 AI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클라우드웍스가 이 빅데이터와 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시장에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큼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에게 좀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기업들의 이 AI 개발 또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는요, 이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역량으로 또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직접 실무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크라우드웍스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서 지금 클라우드웍스에 대한 이렇게 전망까지 한번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웍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7년 차인 기업인 클라우드웍스가요. 굵직한 호재를 좀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발표된 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의 시너지였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요. 이 디지털
디지털 기반을 다지는 데이터 댐이 이 핵심 사업이 됐는데요. 이때 2019년 27억 원이었던 매출액이요. 2020년에는요. 73억 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022년이었습니다. 이때 11월에 오픈 AI의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 이 LLM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이니만큼 또 전 세계가 떠들썩였잖아요. 이때 이 AI로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인 엔비디아가 좀 수혜를 누렸듯이 데이터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2022년 118억 원이었던 매출액이요. 이때 2023년에는 239억 원으로 더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달라진 점이 이 지원자의 역할에서 좀 머물렀던 크라우드웍스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AI 최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점인데요. 미세 조정과 또 검색 증강 생성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업 환경에 좀 적합한 데이터를 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 LLM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메타 등이 공개한 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 크라우드웍스의 데이터를 융합한 것으로요. AI를 좀 생성형 AI를 사용코자 하는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좀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요. 소형 언어 모델 웍스1을 발표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가 이 웍스1을 국내 비즈니스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중심으로 학습한 이 LLM과 달리요.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좀 최적화되어서 좀 설치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크라우드웍스는 이 웍스1을 바탕으로 해서요. 올해 1분기 개념 증명만 하는 이 다수의 LLM 사업에 좀 레퍼런스를 크게 더 확보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수 기업들이 상반기에 LLM 도입을 좀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좀 본 사업을 검토할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더욱더 좀 사업의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여러 개 다니고 또 과외도 많이 하는데 좀 이러한 GPT, 챗 GPT나 AI들도 언어까지 잘해야 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좀 얼마나 힘들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I 모델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게 된다면은 또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잘 쌓여 있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크라우드웍스에서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일까요? 네, 이 크라우드웍스가 개발한 것이요. 바로 파인 튜닝 데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AI 모델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적합한 데이터 생성 방안부터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크라우드웍스의 파인 튜닝 데이터 프레임워크가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파인 튜닝용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어떤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모델을 수정하려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좀 제시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LLM 구축에 앞서서 좀 불필요한 데이터는 배제하고 가장 정답에 근접한 데이터를 먼저 추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파인 튜닝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좀 많은 기업들에게 좀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이 크라우드웍스가 신뢰할 수 있는 AI 파트너 회사로 이 목표 삼아서 더욱더 다가갈 예정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솔루션의 공시 요약입니다. HB솔루션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30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7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HB솔루션은 이번 공시에 앞서 세 차례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장비 공급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의 노트북 패널 모듈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 아산에 있는 8.6세대 IT OLED 라인과 연계된 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HB솔루션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에 공급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공시 요약입니다. AI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업
종속회사 CWJ의 주식 5만 주를 8억 2천만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19.4%, 취득 후에는 소유 주식 수가 6만 주, 지분 배율은 100%입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0월 4일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2017년에 설립된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용 학습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주요 산업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